야, 이 카드 어디서 훔친 거야? 이거 정말 우리 엄마 카드 맞아요. 믿어주세요. 이거 블랙카드인데 정말 너 거 맞아? 마트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18살 하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석 달째 굶어 죽어가는 12살 동생을 위해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절대로 쓰지 말라던 검은 카드를 꺼내왔을 뿐이었죠.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제발 물건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영의 비명 같은 애원이 끝나기도 전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강병수 회장의 집무실에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딸 수진의 카드가 방금 전 어느 재개발 지역 마트에서 긁혔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내 딸이 살아있어. 당장 그곳으로 출발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며칠째 굶주림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공복의 통증이었어요. 위가 비어 있다는 신호가 몸 전체로 퍼지면서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아침부터 배를 움켜쥐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참아낼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였어요. 동생의 가늘어진 팔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남은 건 물병 하나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묵은 김치뿐이었어요. 김치도 이미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병을 꺼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배고파? 동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2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뭐라도 구해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통장 잔액은 이미 바닥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18살 고졸 학력으로는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만 늘어났어요. 그날 오후 동생이 학교에 간 사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남은 게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싸구려 플라스틱 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몇 장과 함께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집어드는 순간 묵직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일반 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카드 표면은 매끈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앞면에는 카드사 로고조차 없었고 뒷면에도 아무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띠만 가로지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엄마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평생 빈곤 속에 살았던 엄마가 왜 이토록 특별해 보이는 카드를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을까요? 그때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옷장 안쪽 상자를 열지 마. 그 안에 있는 건 절대 쓰지 마. 왜 쓰면 안 되는지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받았습니다. 약속해.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쓰면 안 되는지 끝내 듣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왜 안 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동생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동생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엄마의 경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동생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나가자. 밥 먹으러. 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돈 있어? 응,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거짓말이 아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골목을 오가며 몸에 익은 길이었어요. 비어있는 집들과 쓰레기가 쌓인 골목을 지나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라면, 계란, 우유, 빵을 담았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딸기맛 요구르트도 하나 집었어요. 물건을 담으면서도 계속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요? 이름도 없는 이 카드가 진짜 쓸 수 있는 걸까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B-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라면 5개, 계란 1판, 우유 1팩, 빵 2봉지, 딸기맛 요구르트. 모든 물건이 스캔될 때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총 18,500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은 카드를 꺼내 한참을 쳐다봤어요. 정말 이걸 써도 될까요? 엄마가 그토록 쓰지 말라던 카드를. 하지만 동생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카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눈이 약간 커지더니 카드를 집어들며 이상하다는 듯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다시 앞면을 봤습니다. 직원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천천히 긁었어요.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B-,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정말로 결제가 된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카드로 진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직원은 여전히 묘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제 손을 한번 쳐다보고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마치 무언가 특별한 걸 본 것처럼 조심스럽게 카드를 돌려주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아함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의 기계적인 인사였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마트를 나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옆에서 비닐봉지를 소중히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제가 15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를 깨웠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트에서 돌아온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라면을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동생이 요구르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이었어요. 언니,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12살 아이가 요구르트 하나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응, 다 먹어. 많이 먹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뚜껑을 따서 빨대를 꽂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골목은 재개발 지역이라 차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은 여러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고급 차량 3대가 우리 집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언니, 저게 뭐야? 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내렸어요. 그들이 두 번째 차 쪽으로 다가가자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차에서 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노인이 우리 집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창문 너머 저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았어요. 언니 무서워. 동생이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서 겁을 보일 수 없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좌우에서 노인을 호위했어요. 대문 앞에 선 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이 제 뒤로 바짝 붙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야. 나다. 할아버지란다. 문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엄마는 평생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외가 친척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엄마밖에 없었고 이제는 저와 동생 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할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 문을 사이에 두고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 외할아버지가 맞단다. 노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를 버렸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를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오해란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 엄마가 떠난 거였어. 15년 동안 너희 엄마를 찾았단다. 15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나이가 18살이니까 제가 3살 때부터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거짓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라면 엄마는 왜 가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문을 열어다오. 제발,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경계심이 생겼어요. 며칠 전에 사용한 카드, 혹시 검은색이었니? 노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카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카드 번호는 8142로 시작한단다. 15년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카드야. 그런데 사흘 전 내가 그 카드를 사용했지. 정확했습니다. 모든 게 맞았어요. 카드 색깔도 15년이라는 시간도 사흘 전이라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로 외할아버지일까요? 그 카드는 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단다. 내가 만들어준 카드야. 엄마가 어디 있든 찾을 수 있도록.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생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안 돼.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노인의 눈이 저를 보는 순간 커졌어요. 하영이구나. 노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제 이름을. 엄마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던 그 이름을. 노인의 시선이 제 뒤에 있는 동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동생을 본 순간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은이도. 노인이 동생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끊겼어요. 노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용서해다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지만 그 떨림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외할아버지인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노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됐어요. 엄마가 평생 숨기고 피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고리를 돌려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리는 소리, 그리고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갔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우는 모습,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동생을 보며 흘리던 눈물. 모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라면 엄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15년 동안 숨어 살았을까요? 카드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검은색 카드, 이름 없는 카드. 이 카드 하나가 15년의 비밀을 깨운 거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떨림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모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생은 제 옆에서 겨우 잠들었지만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깼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노인이 또 온 거였어요. 창문으로 보니 어제와 같은 검은 차량들이 서 있었고 노인 혼자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야, 제발 문을 열어다오.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줘. 노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간절했지만 강요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동생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어떡해? 동생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15년 동안 우리를 찾았는지. 잠깐만 기다려요. 문 너머로 말하고 동생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언니가 이야기 들어볼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문 닫을 거야.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노인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낡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소파를 권했지만 거절했어요. 오히려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려 하자 급하게 말렸습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엄마 이름은 강수진이란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24살 때 우리 집을 떠났어. 아무 말 없이. 강수진. 엄마의 이름을 노인이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데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란다. 내 외삼촌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외삼촌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외삼촌이요? 그래. 내 엄마의 오빠, 내 아들이지. 강민재라고 해.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사업을 했단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꽤 큰 회사로 키웠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정해야 했어. 노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민재는 큰아들이었고 수진이는 둘째였단다. 할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둘 다 회사 일을 배우게 했지. 엄마가 회사 일을 했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는 평생 청소일과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뛰어났어. 똑똑하고 성실했지.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수진이를 좋아했단다. 노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그게 문제였어. 민재는 자기가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수진이를 더 높이 평가하니까 질투를 한 거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수진이를 없애려고 했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단다. 서류를 위조하고 거래처에 뇌물을 준 것처럼 꾸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수진이는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됐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단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 수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입금돼 있었고 서류에는 수진이 서명이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흔들렸단다.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엄마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 민재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할아버지는 판단력을 잃었단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이는 결백하다고 계속 말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심했지. 그 순간 수진이 눈빛이 변하는 걸 봤단다.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 노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사라졌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그저 이 카드 하나만 들고 노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서였어요. 이 카드는 할아버지가 수진이 명의로 만들어준 거란다. 한도도 없고 추적도 가능한 카드야. 어디서든 이 카드를 쓰면 할아버지가 찾을 수 있도록 종이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사용 날짜가 15년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쓰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흘 전 내가 처음으로 이 카드를 사용했단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카드를 쓰면 노인이 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외삼촌은요? 조작한 거면 증거가 있잖아요. 노인이 쓰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단다. 수진이가 떠나고 3개월 후에 진실을 알게 됐지. 민재의 비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했어. 모든 게 민재의 계획이었다고. 그럼 엄마를 찾았어야죠.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단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수진이는 너무 잘 숨었어. 주소도 계속 옮겼고 이름도 바꿨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단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용서해다오. 할아버지가 딸을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희를 15년 동안 지키지 못한 것도.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이 사람의 후회가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요? 지금 어디 있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는 지금 회사 회장이란다.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후 경영권을 넘겨받았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엄마를 모함한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민재를 막지 못했어. 지금도 민재는 회사를 장악하고 있단다. 노인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봤어요. 동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해. 할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일단 이야기는 들을게요. 더 알고 싶어요. 엄마에 대해서. 노인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오후 노인은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제가 아는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 행복을 잃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동생을 지키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이틀 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엄마의 사진첩, 그리고 그 검은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언니? 동생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의 낡은 집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전기도 끊겼고 수도도 곧 끊길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올 거야.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검은 차가 우리를 태우고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대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택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3층짜리 건물이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앞에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란다. 노인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무거움이 묻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들. 집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빛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제가 살던 집 전체가 이 현관보다 작았어요. 하영아, 하은아.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짜 같지 않았어요. 외삼촌이란다. 강민재야.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가 우리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조카들아.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라니요? 우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잘 지내보자.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민재의 손이 제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몸이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재의 미소가 순간 굳었어요. 아직 낯설겠지. 천천히 적응하렴. 민재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긴 테이블에 20명도 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인이 상석에 앉았고 민재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래쪽 자리에 앉았어요. 잘 먹도록 해. 노인이 말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날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리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동생이 포크를 들었다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 저 애들 포크질도 못하네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유진아, 그만해. 민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제지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요. 이 나이에 테이블 매너를 모른다니. 유진이라는 여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식사나 하게. 낮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구경하듯 쳐다보는 눈빛들이었어요. 식사 후 하인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끝쪽 방이었어요. 방 2개가 붙어 있었고 가운데 문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가씨들 방입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가 보였어요.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였습니다. 옷장도 거대했고 화장대도 있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벨을 누르세요. 하인이 벽에 있는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찰칵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문 잠갔어. 동생이 급하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하게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문을 잠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가씨. 밤에는 모든 방문을 잠급니다. 하인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나가고 싶으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벨을 눌러주세요.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인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또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무서워. 여기 이상해.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곳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그날 밤 동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깨서 울었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담장 주위로 경비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걷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비웃는 듯한, 불쌍하다는 듯한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봐. 수진 씨 딸들이래. 맞아. 빈민가에서 살다가 왔다며? 옷 좀 봐. 촌스럽게. 복도 저편에서 하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동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꽉 잡아줬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넓은 잔디밭과 장미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가씨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가정부라고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저쪽에 정원사 아저씨도 계세요. 좋은 분이에요. 김가정부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 노인이 장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가정부와 정원사만이 우리에게 다정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친척들은
모두 우리를 멸시했어요. 민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항상 차갑게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은 잠겼고 낮에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이곳은 저택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동생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노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민재의 감시 아래 갇혀 있다고.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담장은 높고 경비는 삼엄했어요. 우리는 새장 속에 새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15년 전 이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재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엄마를 모함했던 그 증거들, 15년 전의 진실,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택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잠겨 있고 식사 시간에는 차가운 시선들이 우리를 후쳤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어요. 언니, 나 여기 못 견디겠어. 동생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도 한계였어요. 하지만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경비가 너무 삼엄했거든요. 그날 오후 동생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 정원을 지나 잔디밭으로 걸어가는데 동생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저기 봐, 언니. 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원 구석,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창고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녹이 많이 슬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정원사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 가정부와 함께 유일하게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여기는 오래전부터 잠겨 있었습니다. 15년쯤 됐을 거예요. 15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전이요? 정원사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아가씨가 떠나신 후로 아무도 이곳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여기를. 이곳은 수진 아가씨의 작업실이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보관하고 일하시던 곳이었죠. 정원사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사 할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자물쇠를 여는 척하겠습니다. 아가씨들이 억지로 연 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 연 거예요.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였어요. 정원사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다녀오세요. 저는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내부를 비췄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책상과 선반이 보였습니다. 선반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봐. 동생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에 다가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들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자금 이체 내역서.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재 명의의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날짜는 모두 15년 전 엄마가 횡령 혐의를 받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란에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위조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글씨를 쓸 때 항상 이응을 동그랗게 썼어요. 하지만 이 서명은 달랐습니다.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재가 횡령한 자금을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증거들이었어요. 언니, 이것 좀 봐. 동생이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도 챙겼어요.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쪽을 더 뒤지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상해. 자꾸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 내용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오늘 회계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는데 나는 만든 적이 없어.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오빠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무서워.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뒀어. 창고에 숨겨놨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해. 아버지가 날 믿지 않으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억울했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거예요. 언니,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여전히 지키고 서 있었어요. 찾으셨습니까? 정원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사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아가씨가 떠나시기 전날 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진실이 있다고.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님한테라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재 도련님이 워낙 치밀하게 일을 꾸몄거든요. 저 같은 정원사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원사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가씨들이 오셨으니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외삼촌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정원사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재 도련님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시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민재 도련님 몰래 해야 해요. 이곳은 어디든 그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때 저택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원으로 오고 있었어요. 어서 가세요. 제가 자물쇠 다시 잠그겠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재촉했어요. 급하게 창고에서 나와 장미정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원사 할아버지가 자물쇠를 다시 채우고 있었어요.
동생과 함께 아무렇지 않은 척 장미를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의 서류와 USB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를, 민재에게 맞설 수 있는 무기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원사 할아버지 말대로 민재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 이메일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모두 민재의 범죄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15년 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증거를 남겨뒀던 거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엄마가 시작한 일을 제가 끝내야 했습니다. 창고에서 증거를 찾은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재의 태도가 변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하영아, 요즘 정원에 자주 가더구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정원은 좋지. 하지만 위험한 곳도 있단다. 낡은 건물 같은 데는 가지 마라. 다칠 수 있어. 민재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방에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비원들이 정원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정원 창고였습니다. 언니, 창고가.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정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창고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불이. 정원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껐지만 창고는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안타깝구나.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배선이 낡았나 보네.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민재가 일부러 불을 낸 거라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네. 너희도 조심해라.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민재가 우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무겁게 눌렀어요.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함께 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열자 김가정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가씨들, 조용히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김가정부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낮에 민재 도련님이 경호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가씨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리요? 네. 사고를 가장해서라고 했어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차 사고처럼. 김가정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경비가 삼엄한데. 뒷문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경비 교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잠깐 비는 틈이 생깁니다. 10분 정도요.
김 가정부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약도였습니다. 이 길로 가세요. 담장 뒤쪽에 작은 문이 있어요. 자물쇠는 제가 미리 열어두겠습니다. 회장님은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요? 김 가정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지금 약 때문에 계속 주무세요. 민재 도련님이 의사를 매수해서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고 있어요. 깨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재는 아버지까지 가둬둔 거였습니다. USB는 가지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는 옷 안쪽에 숨겨두었어요.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세요. 증거를 제출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혼자 도망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예요. 아가씨들만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김 가정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벽 3시 반 동생을 깨웠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조용히. 동생이 잠결에 눈을 떴어요. 제 입에 손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옷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USB와 엄마 사진, 그리고 가벼운 옷까지 몇 벌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명이 꺼져 있어 어두웠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커튼 뒤로 숨었어요.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사라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김 가정부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부엌을 지나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어요. 김 가정부가 미리 열어둔 덕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약도를 보며 길을 찾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하은아, 뛰어. 동생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어요. 더 많은 경비원들이 올 거였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숲길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동생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어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도로로 이어지는 것 같았고 오른쪽은 산으로 이어졌어요. 도로로 가면 차를 잡을 수 있지만 경비원들도 차를 타고 쫓아올 거였습니다. 산으로 가자 오른쪽 길을 택했습니다. 산길은 더 험했어요. 하지만 차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산을 올랐을까요? 더 이상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동생이 기침을 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언니. 하지만 동생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택이 멀리 보였어요. 우리가 갇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젖었어요. 언니, 추워. 동생이 떨었습니다. 제 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혔어요. 조금만 참아. 마을까지 가면 도움을 청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을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먹구름 때문에 어두웠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자. 동생을 이끌고 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비닐에 싸두었거든요. 언니, 이제 어떻게?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재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계획을,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진실을 세상에 알릴지. 엄마가 15년 전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달리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싸울 겁니다. 끝까지. 빈 건물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추위는 계속됐어요. 가방에 남은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동생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언니, 배고파?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줄 게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뭐라도 구해올게.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였습니다. 건물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멀리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하은아,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동생을 남겨두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몇천 원뿐이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 넌.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너 수진이 딸 아니니? 하영이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엄마를 아세요? 그럼 내가 내 엄마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나 박미숙이야. 예전에 내 엄마랑 같은 동네 살았어. 박미숙 씨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애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도망 중이에요. 박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애야, 들어와. 일단 들어와. 박미숙 씨가 저를 편의점 안쪽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동생도 있어요. 같이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어서 데려와.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미숙 씨가 따뜻한 국물을 끓여줬어요. 컵라면이었지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탈 나겠다. 동생이 후루룩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박미숙 씨가 말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단다. 어떻게요? 10년 전쯤이었나? 내가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막막할 때였어. 수진이가 일자리 구해줬지. 밥도 자주 해줬고 애들 봐주기도 하고. 박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 수진이한테 도움받은 사람 많아.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도 남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야 하는데 도망쳤다고? 제가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민재 외삼촌,
저택에서의 일들을. 박미숙 씨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집안이야. 당장 경찰 가야지. 증거는 있어요. USB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외삼촌이 워낙 힘이 세요. 경찰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기다려봐. 박미숙 씨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편의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배달원 아저씨, 복지사 선생님, 청소 아줌마, 식당 주인. 모두 엄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엄마에게 받은 도움을 이야기했어요. 과외비, 창업 자금, 어려운 이웃 연결까지. 엄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들 숨겨줄게. 배달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복지사 선생님도 거들었어요. 음식은 내가 가져다 줄게. 식당에서 남는 거라도. 하나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지사 선생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따뜻한 방과 깨끗한 침대가 있었어요. 동생이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영아, 이거 봐.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강병수 씨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외할아버지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병수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 장남 강민재 부회장이 회사 경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다음 달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을 예정이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삼촌이 회장이 되면 더 막강해져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막아야지. 박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언제래? 다음 달 15일이요. 그럼 2주일밖에 안 남았네. 그때까지 준비해야 해. 어떻게요? 이사회가 생중계된다고 했어. 주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래. 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 내가 할 일은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야. 배달원 아저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써. 내 조카가 컴퓨터 잘해. 증거 파일 정리하는 거 도와줄 거야.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횡령 증거, 위조 서류, 녹음 파일. 모두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배달원 아저씨의 조카가 영상으로 만들어줬어요. 1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15년 전 민재가 어떻게 엄마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복지사 선생님은 법률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 증거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대. 횡령, 배임, 위조 다 성립한다고. 그럼 경찰에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민재 씨가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경찰 조사도 묻힐 수 있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언론이 다 보게 될 거야. 그럼 숨길 수가 없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이사회장에 들어가는 방법만 찾으면 됐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취재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정말요? 응. 그 기자도 수진이한테 신세 진 사람이야. 분명 도와줄 거야. 다음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저는 경제신문 기자
이준호라고 합니다. 하영 씨 이야기 들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수진 씨는 제 은인이에요. 제가 신입기자 시절 힘들 때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이준호 기자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저희 신문사도 취재 허가를 받았어요. 하영 씨를 제 보조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보조 신분증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사회장 안까지 들어가면 그때 증거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동생은 박미숙 씨 집에서 안전하게 있기로 했어요. 언니 조심해. 응. 걱정하지 마. 언니가 꼭 성공할게.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카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의들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왔던 손길들이 이렇게 돌아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민재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준비됐어요? 이준호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본관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기자증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기자증을 보여줬어요. 제 보조 신분증도 함께요. 통과하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이사회실이었어요. 이미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서세요. 제가 신호하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속삭였어요. 10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사진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곧 회장이 될 사람처럼 당당했어요. 제 존재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회장직 승계를 위한 자리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강병수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강민재 부회장님께서 회장직을 승계받으시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민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궈오신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카메라들이 민재를 향했어요.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이제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쏟아졌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어떻게? 저는 강하영입니다. 강수진의 딸이자 강민재 부회장의 조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15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장 나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 저 사람 내보내. 하지만 이준호 기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분은 정식으로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이사회야. 무슨 권리가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게 5분만 주세요. 5분이면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15년 전 강민재 부회장이 제 어머니 강수진을 모함했던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모든 범죄의 진짜 범인은 강민재 부회장입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민재가 다가오려 했지만 이사진 중 한 명이 말렸어요. 일단 들어봅시다. 생중계 중이니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15년 전 자금 이체 내역, 위조된 서류, 녹음 파일. 모든 게 재생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어요. 수진이를 제거해야 해.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해.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했어. 수진이 이름으로 된 계좌도 만들었고, 아버지는 믿을 거야. 증거가 완벽하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조작이야. 합성한 거라고. 민재가 외쳤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작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할 겁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였어요. 김 가정부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야.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나한테 먹인 약 다 알고 있었다. 수면제를 과다 투여한 것도. 아버지, 그게.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일 모두 들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영아. 할아버지가 늦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달려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재는 체포됐습니다. 끝까지 소리치며 버둥거렸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있었습니다. 동생 하은이가 입원한 곳이었어요. 이사회 이튿날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나요? 물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 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절망이 밀려왔어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이런 시련이 온다니. 내가 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미숙 씨가 서 있었어요. 저희 혈액형이 맞아요. 검사해 보니까 적합하대요. 정말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수진이가 내 목숨 살렸는데 나도 수진이 딸 살려야지. 박미숙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원 아저씨, 복지사 선생님 모두 검사를 받았어요. 그중 박미숙 씨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동생은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외할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이 회사는 이제 내 거란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게 될 거야.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렴. 이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를 닮았구나. 그리고 박미숙 씨나 다른 분들도 운영진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요. 혼자 독점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란다.
그렇게 해라. 1년 후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재단이었어요. 빈곤층 아이들 장학금, 한부모 가정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엄마가 평생 해왔던 일들을 더 크게 펼쳐나갔습니다. 박미숙 씨가 이사로 참여했고 복지사 선생님이 실무를 맡았어요. 배달원 아저씨는 현장 봉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재단 사무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 분명 그러실 거야. 검은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카드였어요. 이 카드는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어줬어요. 엄마가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작은 선의들이 모여 큰 힘이 됐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누군가를 돕기로 선택하는 것,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 연결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관계였습니다. 엄마가 맺었던 관계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 저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겁니다. 엄마처럼 선하게 함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